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4월 심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화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한 친구들 혹시 인강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심화라는 거는 1, 2월 달을 수업을 들은 친구들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심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텍스트를 나가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목적은 지금 우리 시험에서 다룰 만한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왔던 자료에 대해서 그 출처가 됐던 책들에서 편집을 해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출제 기조가 조금은 변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론적 측면에서 변한 걸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분명히 작년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저한테도 제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문화 인리학 이론 파트죠. 이게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라는 불안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의 심화 파트 뒷시간 두 타임은 문화 인리학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인리학 이론이죠. 개론 파트를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화 패턴 뉴급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 PPT와 지금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는 이런 자료 수준으로 해가지고 빈칸에 들어갈 만한 것들은 다 연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심화 때 볼 거는 뭐냐면, 지금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는 이제 이 개념의 원류, 왜 그런지 독립변수들에서 보여주는 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숙지하는 것, 그다음에 빈칸에 넣는 것, 이런 것들 연습하시는 것과 문화 인리학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번은 다 정리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문화 인리학 이론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흐름상으로 보자면 다시 안 나와요. 다시 안 나오는데, 이 다시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이번처럼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 라는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안 하고요. 문화인리학 이론 파트는 나중에 다시 안 하고, 이제 모의고사 볼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이 3, 4월 달 자료 다시 꺼내갖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고전 사회학 이론이 끝나게 되면 보통 3주차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는 기능론 묶었고 뒤에 상상론 갈등을 모서 2주차 만에 끝내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나머지를 이제 2주차 안에 끝내도록. 그래서 이론과 뒤에 있는 문화 연구 방법론 파트를 제외하고 금방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길 바라고, 어렵게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보자라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책 이상 또는 제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실제로 원전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준 자료 중에 지금 PPT, 이거는 해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답지고 제가 지금 강의에서 쏜 거를 그대로 다 드리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시면 우선 책이고요. 우선 원전 책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전 책들을 강의하고 계신 사회학 교수님들 자료 있죠? 그 자료에서 이제 그분들이 강의하는 자료를 다 가져와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사회문화를 강의하시는 자료를 수합해서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얕게 해놓은 데가 있고 깊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출제가 됐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깊게 가고요, 얕게 갈 건 얕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 깊게 갈 곳은 우리 디르켄 파슨지를 지금 깊게 가놨어요. 나왔으니까. 나올 거니까. 머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뒤에 아름이 가서 다시 한번 보겠죠? 개념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중요한 학자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있게 하고, 그 학자를 알게 해서 이제 지나치는 부분들을 얕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의 PPT니까 여러분들이 칠판 앞에 보면서 하다가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쓸 거 쓰거나 거의 안 쓸 거예요. 거의 다 집어넣고 했지만은 그런 거 정리하는 정도, 그 다음에 해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라고 부를게요. 여기는 빈칸 대열입니다. 이 과제라는 게 지금 여러분 빈칸들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 백지인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주제 단원명만 써놓고 다 외우다시피 1, 2, 3, 4, 5 다 쓰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비추.
이 비추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걸 쓰고 지금 뭐 많이 아시는 분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요 중간에 들어간 우리가 그 문장을 외우더라도 문장이 조금 변형되게 되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잘 안 보인다니까. 예를 들어 모순적 위치 같은 거는 잘 안 보인다니까. 역할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연습을 먼저 한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은 여기 안에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묻는다면 어떤 것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갑니다. 이런 자료가 이런 식으로 좀 두껍게 나가는 거는 지금 이 이론 파트랑 뒤에 있는 문화인력 이론 파트랑 해가지고 한 번씩 정리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상당히 나이브한 과목이고 볼 게 없었던 과목인데 이제 좀 볼 게 있는 과목이 됐다. 공부해.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상상효과 기능론 해놨어요. 이제 교재에 지금 같이 쫓아갈게요. 그래도 교재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걸 봐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맨 첫 페이지 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의 기초 개념 해가지고 나와 있죠. 사회학의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실제로 사회학 책이 쓰이게 되면은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 서술형을 쓸 때 이제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냐면은 그 다음 주 기든스가 되게 되면 기든스가 그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든스 입장, 왜냐면 현대사회학 책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출제진들이 쓰는 책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점으로 어떤 이제 구조라든지 개념, 객관성, 상호, 주관성, 가치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이제 써놓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 책 처음 나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구분하는 거 특징 있잖아. 그거 교수님들 다 하더라고. 근데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거를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잖아. 이걸 어떻게 내지? 이 문제를 낼 자리가 있나라는 생각하겠지만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예, 그게 없죠. 근데 설명을 한번 하고 가죠. 예. 자,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써볼게요. 이거 왜 가르치는 거냐면 시작하자마자 우리 연구 대상이 이거라고. 사회학은 이거 연구한다고. 이 현상을 연구해서 현상이 나타났어. 현상은 항상 거의 대부분 다 뭐에 해당하냐면 Y에 해당하게 되지. 그럼 이 X를 찾아야지. X가 뭔데? 원인이지. 그 다음에 이게 원인 결과로 나와 있는 가설적 설명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연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바로 디르켐의 무슨 사실? 사회적 사실이란 개념이 여기서 도출되게 된 거지. 우리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는 거 이거야. 이거 사실로 보자. 사실로 보게 되면 어떤 연구가 가능해? 과학적, 객관적, 체계적 연구가 가능. 그 책 구조예요, 이게. 실증주의, 사회현상, 자연현상, 객관성, 상호정관성. 흐름 아시겠죠? 이게 맨 처음에 뭐냐면 사회학이란, 자, 꽁트가 얘기했죠. 사회학은 뭐라고 얘기했어? 사회, 물리학, 과학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과학처럼 연구할 수가 있어라는 거야. 과학처럼 연구할 수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성과 실증주의 나온 거야. 사회현상, 자연현상. 그럼 이 얘기는 누가 꺼낸 거야? 방법론적 성격은? 디르켐이 정리한 거야. 꽁트하고 디르켐이 얘기했었던 거야. 10페이지 처음에.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성격이 있음이 이제 사람들이 받아뒀어. 용인됐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른쪽 11페이지. 자,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어. 그래, 객관적이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한편으로, 객관이라고 보기엔 조금 나는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너의 연구 가치는 인정할게. 알아냈잖아. 그래서 무슨 성? 상호, 주관성이라는 걸로 두 가지 입장이 나뉘게 된 거야. 뭐가 옳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증이 안 된다. 실증 도저히 힘들 것 같아. 근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 개연성이 있으니까 개연성은 받아들여요. 상호, 주관성은 개연성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객관성과 상호, 주관성에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가치의 문제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가치 관련 가치 중립. 베버죠. 베버는 도저히 이게 가치를 분리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단계가 있음을 발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선배들의 연구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라고 제시를 한 거지. 그게 무슨 연구 방법? 이해적 방법, 해석적 방법이죠. 오케이? 바로 이 사회학은 어떻게 연구하는 거, 초반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출제가 되면 이 지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학자가 나오겠죠.
꽁트 디르켐 나오면은 첫 번째 1번이 될 것 같고, 디르켐 이후에 학자들의 논쟁은 요 객관성, 상호주관성이 될 거고, 아래쪽에 배보가 나오게 되면 가치 관련 가치 중립이 될 거고. 이해하시겠죠? 예. 사약이 뭐냐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집어넣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겁나는 블루 스크린. 자, 이거 꺼먹고 저쪽에 한번 확인해 줄래요? 뒤쪽에. 이게 지금 꺼졌나? 예, 그러네. 이건 안 되는 거 있어요. 고마워요. 내가 말을 계속해갖고 편집이 되게 애매할 거야. 그러면은 왠지 뭔가 잠이 깬다? 신선하고? 뭐 한 번씩 보면 괜찮죠. 예, 스포가 다 해봤네.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예, 이 학자 나와있죠?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 모든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다 이거 합니다. 2번씩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밀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짠뜩 해놔갖고 예시까지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든스가 시험에 나오긴 했어요. 사회학적 상상력이. 하지만 이제 그거 다시 안 나와요. 실제로 모든 교수님들은 바로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점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책부터 보게 되면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역사적 과정에 대한 관계적, 구조적, 종합적 사고이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볼게요. 밀스의 정의. 실제 이제 이거는 정제된 정의예요. 책에 나오는 거. 밀스가 그대로 얘기한 거 따옴표 볼게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삶의 모습을.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출발한다, 그지? 개인적인 영역에 출발한다, 그지? 그거를 역사적 변동과 구조적과 제도적 묘수는 그저는 야 변동이라고 했어. 역사적이네, 그치? 해결이 해왔었고 그렇게 변하는 거. 사회 구조적이네, 거시적이네, 그지? 그 다음에 제도적 모순이래. 이거 갈등론이다, 그지? 이렇게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인간과 사회, 개인과 일생의 역사, 자아 세계. 자, 이게 인간과 사회가 둘 다 개인과 일생의 역사가 둘 다 자아 세계 간에 뭐가 지속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상호작용이.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생각에서 첫 번째 뭐로 나가? 상호작용을 봐. 상호작용이 지속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 관계가 만들어. 여기까지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사회학적 상상력. 한 가지로만 봐. 나 억울해.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아. 관계를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지. 아니야,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봐. 아니야, 갈등론점 생각해봐.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해석이 나오죠. 일상적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와 연관돼 있다? 사회 구조적 변동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동을 중심으로, 사회의 변동을 중심으로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사람 누구? 디르켐의 얘기 나와 있다, 그죠? 사회 구조가 변동하게 되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다양한 환경 조건 연관성을 찾는다. 자, 인식하고 무엇을 찾는 것? 연관성, 관계를 찾는 것. 연결돼 있어. 관계를 맺고 있어. 관련돼 있어. 이게 뭐야? 여기 있다. 그렇지? 근데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나죠? 네.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쓰는 총체적 사고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것과 연관돼 있고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관점이 있고 총체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론적 사고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근데 그거 이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거시적인 역사 과정.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거시 역사 과정 나와 있었고요. 이 안에서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것. 총체적 사고 능력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가? 사회학적 상상력이. 이렇게 쓰면 누가 틀리다고 하겠어, 그지? 그러면은 문화나 어떤 사회 현상이나 나와가지고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정의를 내려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써야 될 게 무엇을 파악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호 작용을 파악하고 그간에 다른 것과의 관계 연관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총체적 사고는 끝. 오케이? 이 총체적 사고는 관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관계들을 볼 때 한 가지 관점이 아니죠. 다양한 관점을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다양한 관점은 부수적인 거고 사회학적 상상력은 이러한 관계를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책에 보게 되면 연관성 1번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2번의 끝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와 있냐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일깨우고자 그들의 감수성이라고 나왔어요. 이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왜 뜬금없이 튀어나왔냐? 감수성이 예민해. 뭐 이런 감정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실제로 이게 앞에 이걸 붙여요. 윤리적 감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사회적 감수성이죠. 그러니까 이 감수성은 뭐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을 자주 발휘하게 만드는 감정적 힘. 이게 감수성 누가 썼냐면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파슨즈도 얘기했고요. 파슨즈가 어디서 얘기했냐면 칸트를 가지고 있어요. 칸트가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다? 이성이 있다. 그 이성이 있으면 다 착해야 되잖아. 안 착하잖아. 왜 그러지? 이성 다 있는데 이성이 작동할 텐데 이 작동하는 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힘, 의도, 동기 같은 거지. 그걸 윤리적 감수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데도 나쁜 짓을 해. 애를 때려, 돈을 뺏었어, 그지? 뭐 학폭을 했어라고 한다면은 그 윤리적 이성이 없는 게 아니야. 이성이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야. 이성은 착해. 뭐가 떨어지는 거야? 윤리적 감수성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칸트는 그 윤리적 감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하지. 벌을 주는 거야. 똑같아. 사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회적 상상력이 인간들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있는데 이런 사고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감수성이 발휘돼야 된다. 그래서 감수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자세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감수성을 올려줘야 된다.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도록 우리가 일깨워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누구의 역할? 사회학자 역할. 우리 은근 사회학자 역할을 제시한 게 또 누가 있었냐면 2차적 이념형. 실추. 머릿속을 다 지워갖고 왔구만. 네, 같이 하자. 그래.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 보면 빈칸이 살짝 쳐져 있어요. 지금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언제? 여러분 이제 이거 언제 하시면 딱 좋냐면 오기 전에. 저랑 이제 목요일에 만나잖아요. 목요일에 오기 전에. 이제 공부하시고 내용도 정리하시고 다 끝났어 하게 되면 나 배운 거 아직까지 기억하나 안 하나 확인하자라고 할 때 그때 하시면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남아 있어야 돼. 그리고 미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 문장 연습을 할 거예요. 단어 넣기 했으니까. 예. 뭔가 체계적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기든지의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기든지의 사회학적 상상력 안 했어. 안 했는데 나중에 볼 거야. 기든스 이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구조화 이론이랑 이거랑 따로 보게 될 텐데 사회학적 상상력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이거요. 우리 연구에서 보시면 되는데 연구가 두 개가 있어요. 연구가 그 방향에 따라 두 개가 있죠. 어떻게 종적이 있고 행적이 있죠. 실제 사회학 연구를 할 때 종적 연구, 행적 연구 되게 중요하게 구분을 합니다. 같은 표본에 대해서 시간차별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가 있고요. 비슷한 표본들을 같이 산출해 갖고 동시에 한꺼번에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행적 연구겠지. 표본을 많이 구해갖고 동시에 빡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행적 연구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문화?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죠.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그냥 해도 되고요. 그렇지? 종적 상상력은 뭐? 역사적 상상력이지. 이 역사적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역사의 변화가 있다. 라는 걸 딱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올 거야 이런 거를 굉장히 제시하고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 맨 처음에는 뭐냐면 역사적 변동이 그렇게 변동이었어. 꽁트가 배웠는데 그걸 그 다음에 누가 받았냐면 디르켐이 아니에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거든. 마르크스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방식들이 과거 선배들이 계속 해왔던 방식이야. 그래서 자기도 과거 사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했는지 한번 나열을 해봤어. 근데 역사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 라는 것을 지금 현 상황에 집어넣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모순덩어리고 그지 같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종적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고 원인을 찾고 연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유물론이란 걸 가져오면서 연구했던 게 마르크스.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래서 역사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갈등론적 연구를 한 거고, 이 역사적 영은 그 전에 헤겔이라든지 역사가 변천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진화론자들도 이 사람들이지. 역사지. 그러니까 진화론도 역사면서 어떤 나라인지 이런 지난 역사 과정과 발전을 해라는 거에 대해서 진화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지?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진화 과정은 다양한 데가 똑같이 일어나라고 해서 스튜어트, 다선진화 이런 쪽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써노라가 아니라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연구를 봤을 때 아 이건 종적이 중심이구나, 아 이건 횡적이 중심이구나 구분할 줄 알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상상력에 끼워 맞춰봐. 이 사람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인류학적 상상력을 발휘했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비판적 상상력이란 이 사람이 비판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쓰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까 왜 그래? 예. 파란 거 보기가 싫죠? 예. 비판적 상상력이란 기든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소구하는 거죠. 이걸 하자고.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사회학자라면 당연히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해. 우리 현상을 자리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조합해서 보는 것이 좋아라고 했고, 기든스가 이런 짓을 많이 하지. 갈등론이든 기능론이든 둘 다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귀납이든 연역이든 둘 다 봐야지 라고 얘기했어서,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라고 싸우고 있는 게 됐다 웃긴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스터디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사현상을 보는 관점 기능론이라고 있어요. 기능론적 관점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지금 문제의 용어로 봤을 때는 의미가 좀 없습니다. 이것이 기능론이야, 이것이 갈등론이야 구분하는 거 안 내고요. 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 이론을 그냥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게 바로 누구? 파슨지죠. 예, 파슨처럼 기능주의자 이론을 그냥 낼 거고, 또 이제 기능주의자 이론 낼 거냐면 이제는 뭐 말리노프스키도 낼 수 있고 다른 사람 낼 수 있는데 어떤 학자의 기점으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모르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기능론적 관점의 이 전제, 명제, 한계들은 누가 열심히 만든 거냐면 디르켐이 운을 땄지만 파슨즈가 완성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파슨즈가 얘기한 그 기능주의 명제들이 있어요. 그 명제들만 정확하게 하려면 기능주의 이론은 끝납니다. 자, 기본 전제 보시게 되면 사회를 구성하는 것뿐에 사회주의 전선에 반드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각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모여갖고 사회를 이뤄요. 근데 이 요소들은 뭘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 존속하는 기능이 있어. 여기서 이건 다 알아. 근데 얘는 그거 하는 줄 잘 몰라.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파슨즈가 얘기하기를 각 요소들이 난 지금 오늘 청소를 할 거야, 난 오늘 공부를 할 거야, 난 밥을 먹을 거야 하고 살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나? 사실 아무도 대답 못해. 하지만 파슨즈가 이 체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들은 전부 다 사회를 뭐하는 기능?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라는 거지. 똑같은 얘기로 이 기능론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모두의 뭐로 시작된다? 합의로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합의를 했나?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인간의 인성체계나 어떤 체계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이것도 전부 뭐 어떻게?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 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어 라고 그냥 규정을 내려버리는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지. 외견을 바라본 이제 사회 입장에서 바라본 니네들은 다 잘하고 있어 라고 그냥 규정해 버리는데 이게 능동적이야? 전혀 그렇지 않지. 예,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기능론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제도나 조직은 전선과 유지에 공헌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요소나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과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것을 통제하는 게 있죠. 이걸 통제하는 게 바로 뭐? 규범이죠. 규범이죠.
이 통제하는 게 규범인데 이게 뭐냐면 파슨지 말로 하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이게 사회체계? 그럼 사회체계가 우리 AGI의 무슨 기능이야? I 기능? 이해 갔니? 사회체계가 AGI를 뭐 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기억해. 이 사회가 이렇게 요소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해서 약속을 지어줘. 이게 규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규범이 바로 이 사회체계. 그럼 사회체계는 결국 이 존속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 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체계 간에 관계를 맺고 있고 잘 돼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 과정은 꽁트, 스펜서, 디르케, 뮤기체론이 있었고 말리노프스키, 레드크리프 브라운이 있었고 파슨지 구조기능지까지 파슨지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여기 중간에 말리노프스키하고 레드크리프 브라운 들어가는 거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교수님들 보니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문화인류학에서 할 거니까 그때 보면 되고 이분들은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 앞에 디르켐의 영향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디르켐의 방식을 문화에도 적용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 명제들 1, 2, 3, 4 보이죠? 예, 이거는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이 서술하기 좋게 제가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파슨지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다 정리하셨죠? 유지, 전속, 합의, 상호, 의존, 항상성. 그지?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성 나와 있어요. 항상성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 정적이야, 동적이야?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 정적. 항상 그 모습이 있다. 이걸요, 저 누구야? 뭐야? 그 파슨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무슨 균형? 동적 균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파슨지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파슨지가 썼었던 감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동적 균형이 뭐냐? 사회는 파슨지가 설명 잘 못한다고 하는 게 있었어. 바로 뭐야? 사회 변동이라든지 사회 문제 일탈이라든지 사회 상황이 안 좋아가는 설명 못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파슨지는 이거 한마디로 끝내버려. 그래봤자 그것도 아물면서 더 좋은 체계가 될 것이야. 왜? 사회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항상성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전에 이제 학자들이 있었던 무슨 론? 유기체론에서 나온 거지. 우리 인간 유기체도 여기 상처나게 되면 어떻게 돼? 다시 회복하잖아, 그지? 그런 거 똑같죠? 아래쪽에 한계점도 할 겁니다. 예, 한계점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요 한계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이제 기초반에서 이제 본다라는 차원이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상상론 입장에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갈등론 입장에서는 뭐라고 비판했는지, 또는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기능론은 이것을 제대로 왜 설명 못하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건 출제가 된 거죠. 파슨지 한계점에 출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기능론적 사회문제 이론이에요. 요거 왜 있냐면요. 뒤쪽에 일탈에도 안 집어넣었죠. 이게 뭐냐면 기능론자들이 연구를 할 때요. 평온한 건 연구를 안 해. 뭘 연구해? 지금 상황이 개판인 거 안 좋은 걸 연구한단 말이야. 그 안 좋은 걸 연구할 때 이 기능론자들이 어떤 사고를 했느냐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는 이 기능론자들은요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고 항상성을 가지고 됐다 좋은 건데 왜 문제가 생겨요? 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 병들어서요, 아파서요 라고 하는 첫 번째 무슨 론? 사회 병리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병리론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저희는 이럴 겁니다. 이러한 병리론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는 저희는 한편으로 마음속에 이런 거지, 사회가 병들었어. 근데 사회는 나쁜 게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야? 사회는 괜찮은데 니네가 또이또에게 좀 쫓아가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이 녹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화? 사회에 대한 강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병리론의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 보면 무슨? 사회 부적응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롬브로저도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회는 괜찮은데 니네가 못 알아쳐먹어서 그래 라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도 어떤 법규가 나오게 되면 이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지하기 힘들어. 홍보를 했더라도 우리가 그 뉴스를 안 봤으니까, 그지?
예전에는 이런 게 전달이 잘 됐겠냐고. 거의 안 됐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는 경우가 더 많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정부가 제대로 못 알려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는 집단에는 할 만큼 했어. 근데 니들이 제대로 안 따라서야 라는 걸로 보는 경우가 이 사회평론입니다. 어찌됐든 사회 문제는 뭐냐면 얘입니다. 규범을 뭐 하는 거? 위반하는 겁니다. 이 규범을 위반한 걸 사회병리론이라고 하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규범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반대로 규범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서. 병리론 이걸로 해석합니다. 초기학자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 안에서. 애들이 문제지. 그렇지? 근데 디르켐이 어떻게 해버려? 그거 아니다. 누구 잘못이다? 사회 잘못이다. 규범 제대로 안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디르켐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마르크스하고 비슷해요. 인간은 성선선 서로 도우려고 한다가 마르크스의 입장이었다면 디르켐은 뭐야? 인간은 항상 함께 살려고 한다야.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구? 인간들이다. 공존의 인간이다라고 얘기해 디르켐이었단 말이야. 근데 공존하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규범이 있으면 규범을 지키고 함께 살 텐데 지금 뭔지 모르겠네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죽는 경우도 있었어. 무슨 놈? 아노미적 자살이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었죠. 예, 그거 오늘도 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사회문제 해결책 처음에는 우생학 운동, 도덕교육의 강화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 자, 도덕교육에서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법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왜?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 왜 그랬을까?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니까. 대부분 다 뭐였어? 불문법이지. 그냥 내가 명령하는 게 법이 되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처럼 법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근데 법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통제되고 변화되기 시작해. 이거 디르켐의 업적이에요. 이것도 법사회학 그래갖고 디르켐의 업적인데, 이러한 규범들이 그 당시에는 이 법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도덕, 법, 그리고 관습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한계점을 보시면은 병영상의 한계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후기 일탈이론들 나온 겁니다. 보고 가시면 되고요. 보고 가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사회 해체론 나왔습니다. 사회 해체론 나왔습니다. 사회 해체론은 이 해체는 질서적 영향관계가 불일치해졌다라고 나왔어요. 이 질서가 이렇게 불일치? 규칙이 바뀌어? 라고 한다면요, 이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영향 기증에 테니스라는 사람도 있고 니버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사회의 법이 확실하게 확고하지 않던 시절에는 누구의 말이 진리? 강한 집단의 말이 진리인 거지. 그럼 강한 집단의 말의 진리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 누구의 말이 진리야? 일본 말이 진리인 거지. 궁성요배하고 천황을 따라가고 일본 말을 써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광복이 됐다는 거야. 광복이 됐는데 갑자기 진짜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가부개혁도 마찬가지죠. 이제 너 노비 아니래, 나랑 맞다이 떠도 된대.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한 집단이 어떤 세력이나 이게 변동하게 되면서 이런 힘이 불균형이 이제 수정되는 가운데, 그게 바로 해체예요. 기존의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 사이가 뭐? 해체. 다시, 지금 이 사회가 어떤 강한 집단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 바뀌거나 약화되거나 또는 변동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 해체. 당연히 그 집단이 바뀌는 거에 따라 다양한 규범이 변동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바뀌었을 때 그 전의 규범을 잘 매조지해서 잘 이끌어 나가면 그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규범을 자꾸 만들고 하면 망가지게 되는 거고. 갑신정변 금방 망했잖아. 통치자란 거 뭐가 있을까요? 역사로 가볼게. 고조선 시대로 가볼게. 고조선에 누가 침범했지? 위만이라는 사람이 침범했지. 근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침범했을 때 언니는 학교 나왔죠. 한국 사람 파트고요. 그래서 여기 위만이 침범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어떻게 했어? 새로운 나라 안 만들었죠. 고조선 법칙 그대로 가라. 조선 이름도 그대로 가고 니네 법규 그대로 해라 하는데, 얘는 오히려 좋은 걸 가져왔지. 철을 가져가고 무역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나라가 어떻게 됐어? 부강하게 된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 막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기존의 제도를 이제 재구성하고 받게 됨으로써.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해체라고 하는 건데, 사회 해체는 사회 변화다. 변화는 규칙의 통제력. 자, 규칙의 통제력이 약화됐대. 규칙이 없어진 게 아니래. 규칙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건 규칙 그 자체가 아니라 규칙을 통제하는 세력이 약해진 거지. 권력이 약해진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해체하고 병리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잘 아시겠죠? 사실 해체론의 규범이 약해진 게 병리하고 같은 얘기인데, 병리는 그때 초반에 이제 규범이 약화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지금 사회 체계가 작동 안 하는 거고, 이건 집단의 권력, 힘이 작동 안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1900년대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등장하거든요. 테니스의 말대로 하자면 수많은 이익 사회들이 등장하게 되거든. 이런 이익 사회가 올라가고 떨어가고 올라가고 떨어가고, 또 세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게 돼서 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갑자기 독립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단들이 변동하는 시기를 겪은 거지. 우리나라도 해체가 한 번 있었다. 언제? 박근혜가 나갔을 때 갑자기 이제 이 민주당이 세력을 잡게 된 거고, 그 전에 민주당이 세력 잡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이 왔다 갔다 사회 해체. 그러면 신문의 워딩이 다 바뀌잖아. 그치? 조선일보는 그 전까지는 국가를 찬양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국가가 있다 있냐 하면서 말이 바뀌잖아. 그 사람 적응이 안 돼. 이게 내가 보던 신문 맞나? 이런 식으로 사회 해체. 아래쪽에 한 개 봅니다. 이 사회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해체라는 것 자체를 뭐로 보니까? 문제로 보니까. 예를 들어 동학농민군이 세상을 장악해갖고 농민 중심의 사회가 됐다라고 해보자. 이게 나쁜 거야?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꽁트입니다. 꽁트하고 스펜서까지 하고 싶게. 꽁트. 예, 여러분은 정품 인증해서 쓰세요. 예. 이런 거 이제 신고하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뭐. 예. 사회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는 의미의 무슨 용어를 창시했다?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창시했다. 사회학의 아빠, 그러니까 사회학을 낳은 사람. 야, 갑자기 사회학의 아빠라고 하니까 이것도 약간 남녀차별적 발언 아니야? 낳았다고 표현하고 아빠라고 쓰기는 낳는 건 뭐 별걸로 아닌 걸 따지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피직스 썼죠? 소셜 피직스, 사회 물리학이라고 썼죠? 과학 중에서 물리학만큼 그 수치 0. 몇 몇까지 세밀하게 본 애들이 없거든. 지구과학 애들하고 물리학 애들하고 달라요. 지구과학하고 물리학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집까지 가는데 얼마 남았어? 지구과학은 5km 남았나? 이렇게 되고요. 물리학 애들은 5.37km?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차이 아시겠죠?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애들이야. 수치 하나 답을 써야 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는데, 그만큼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다? 연구 가능하다. 누구? 네, 꽁트입니다. 그러니까 꽁트는 이런 얘기를 꺼냈었고, 두 번째, 사회적 혼란 사회, 인간 사회를 자연과적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할 목표로 했대. 뭐 연구했어요? 이 연구가 계속 뒤에도 이어져. 뭘 연구했지? 혼란의 상황이니까 뭐? 아니, 세상이 이거보다 혼란한 게 어딨어? 프랑스 대혁명 앞에는 사회병리론, 사회체론 다 보여지잖아. 그 권력을 가진 세력도 바뀌어 있고 어떤 기본적 규범도 바뀌어 있고 사람의 일반적인 행위 체계가 모두 다 바뀌어 버렸잖아. 통제하는 수단 자체가 다 뒤잡혀서 이제 집단이 바뀌게 되고 하니까, 이런 혼란 상황에서 자연과학처럼 이게 무슨 연구가 가능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혼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안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가져와봐.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했었던 방식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이라서 완전 훌륭한 거냐? 훌륭한 거 맞는데 다듬을 게 있죠. 그 디르켐이 다 다듬었습니다. 디르켐은 이 꽁트의 업적을 다 다듬은 사람이기 때문에 꽁트의 워딩이 전부 디르켐에 다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체계적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자, 어떤 게 과학적이 됐어? 과학이 되게 되면 얻게 되는 게 있어. 정확과 정밀이거든. 정확하고 정밀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 연구할 때 연구 척도 중에 그게 있었지. 타당성이 커지고 신뢰성도 커지게 되는 거지. 과학적 연구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사회학의 연구 대상으로 두 가지가 있어. 사회 질서를 연구해. 그렇지? 이게 사회 정학. 사회 변동을 연구해. 사회 동학이지. 여러분, 이게 왜 연구하냐면 사회 질서, 현 상황, 현 그레이드, 현 계급이지.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
사회 변동이지. 이거 뭐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보는 거다? 사회 변동, 상황 이동, 업그레이드 과정을 연구하자지. 그래서 여기 뭐야? 혼란 상황을 연구했잖아. 지금 이 혼란 상황은 뭐야? 질서가 뭐 되는 거야? 변동되는 순간인 거지. 그럼 이걸 연구하기 위해 변동 그 자체만 연구하면 안 되지. 뭐부터 연구해야 돼? 어떤 질서가 있었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나? 라는 거지. 그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해서 이 사람의 답은 이거였죠. 인간들이 뭐였죠? 스마트해진다라는 걸 본 거지. 인간들이 스마트해지니까 과거에 계몽지를 했었을 때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 너희들의 인권이고 평등하다는 걸 이제 일깨우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시키면 그 개처럼 일하고 소처럼 먹고 사는 그게 일반적인 삶이었는데 이젠 똑똑해진 거지. 똑똑해지니까 앞에 나와서 본인들의 밥을 달라. 예전에는 밥을 자기들이 해 먹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뭐 빵을 달라라고 외칠 수 있는 지식이 생긴 거지. 지식의 진보죠. 그 예전에는 이 지식의 기준에 대해서 어디서만 찾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찾았단 말이야. 신학적 단계죠. 그렇지? 그래서 맨 처음에 신학적 단계는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해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놀아나는 부루마블 말 같은 거지. 그 사람이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지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형이상학적 단계가 나타나죠. 이 형이상학적 단계라는 게 뭐냐면 이때 중요하게 변화된 게 있으면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서 변화된 게 뭐냐면 이때는 자 이렇게 써보면 이해 갈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때는 법전입니다.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인간의 규범이죠. 행위에 대한 규범 자체의 근거를 어디서 찾은 거야? 신학적은 성경에서만 찾은 것이지. 그렇지? 성경에서만 찾았는데 형이상학적 단계가 되다 뭐에서만 찾는 거야? 법전에서 찾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유행했던 게 누구냐면 법률가들이야. 변호사들, 판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를 또 보여주는 게 있어. 성직자하고 법률가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 그때 유행이기도 했지만 프랑스 사람 특징 보게 되면 이 사람들만 쓰는 게 있어. 예전에 귀족들이 썼었지. 성직자들 바로 뭐? 가발이죠. 그 가발을 쓰는 것 자체가 계급이 놓고 나는 니들과 달라라는 구별짓기였거든. 근데 그걸 쓴 사람이 우리의 프랑스 판사들 보면 판사 이제 들어갈 때 뭐 쓰고 가? 머리 얹고 가잖아. 근데 난 생각해봐. 이거 머리 얹고 가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귀찮아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아무튼 그래. 법전이죠. 자, 과학적 실증적 단계가 나왔어. 이런 것에 대한 뭘 생각하기 시작해? 재구성을 시작하는 거.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 알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만 따르는 게 옳지 않아. 법전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실정법을 따라. 이때가 무슨 시대야 그러면은 자연법 시대죠. 그러면 이때가 뭐가 돼? 실정법 시대가 됐었고 이 실정법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중심,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된 거지. 그 이 사람 그다음 뭐가 나와? 이걸 다 통합한. 그다음에 이거 안 써도 되지. 인류교라고 하잖아. 이걸 다 통합한 인류교는 종교 만들어 사랑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바뀌게 된 거, 성경을 믿었다가 법전을 믿어 재구성하게 된 게 바로 자기 자신 인간을 믿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증가한 거? 지식의 증가라고 본 거지. 이제 세상이 넓어지고 보는 게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꽁트였습니다. 꽁트는 이것을 뭐라고 규정을 내려요? 진화라고 규정을 내리죠. 두 가지 진화가 있었죠. 바로 뭐 인간의 지식의 진화가 있었고 두 번째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뭐가 진화했어? 사회가 진화했지.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했는데 사회 변화는 사회적 현상, 사회적 사실이란 말이야. 원인을 찾은 거지. 왜 사회가 변화했을까? 그 독립 변수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지식이라고 본 거지. 꽁트 끝. 오케이? 꽁트 끝.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이러한 법을 재구성하고 국가를 재구성하잖아. 국민의회 국민공회 만들고 새로 바꾸잖아. 그지? 기존의 틀을 바꾸는 거 인간 중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엄밀하게 보자면 사회 질서라고 한다면 Y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뭐? 변화 과정에 해당하죠. 그러면 요거 이 종속 변수를 가지고 변화 과정 그 원인을 거슬러 가면 뭐가 보여? X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어떤 독립 변수가 맞는지 찾았잖아. 관찰,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그지? 이 사람은 네, 꽁트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스펜서. 네, 스펜서 보시면 거기 군사형 산업형상에 왜 안 써놓으셨어요? 아, 그거 사회 변동 때 하려고요. 사회 변동 때 묶어갖고 한번 다 보면서 공통점, 차이점 한번 보려고 비교하려고 거기 갖다 놨고, 기본 입장이 누구 거 받았대? 찰스 다인에 받았대. 찰스 다인이 무슨 진화론이야? 생물학적 진화론이야. 이걸 사회에다 대비해. 그러면은 이거를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다 대입하고 두 개의 공통점은 진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간에 어떤 유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유사함을 뭐라고 부른 거야? 둘 다 뭐다? 유기체다라는 결론을 꺼낸 거지. 각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생물도 진화하죠. 근데 전퇴부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맞아요. 살 쪘어요. 진짜 쪘어요. 진짜 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진화인데, 제 부인은 그 상황에서 더 찔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일종의 한계를 돌파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 한계 돌파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못 찾겠대. 독립변수를 못 찾는 거야. 아니 분명히 자기하고 똑같이 먹었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했는데 왜 여기서 더 살이 찌냐고 라고 한 거지. 코로나죠. 그건 핑계지. 뭔가 더 먹었겠지. 보이지 않을 때. 근데 굳이 제가 그걸 얘기해서는 안 되죠. 유기체입니다. 저도 유기체입니다. 나이 들면 다리에 쥐가 잘 나요. 운동하시고요. 마그네슘 부족이고요. 아직도 모르겠어. 배가 나오는 이유. 난 배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한계라고 생각했어. 야, 무한히 늘어나. 그지? 자, 그래서 유기체라는 것은 각기 이제 하게 되는데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진화한다라고 나왔어. 인간 사회는 뭐와 마찬가지로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생물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얘도 나름대로의 생명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체계? 사회 체계가 있는 거지. 이 체계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작동한다?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 작동한다. 유기체만 빼놓고 보면요, 이거 뭐하고 똑같아? 기능론의 기본 입장은 똑같죠? 그러니까 기능론의 기본 입장이 유기체론에 나온 거고 디르켐은 이거 그대로 받아요. 디르켐 이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라고 그대로 받은 사람이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라고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 빨리 떠올려. 스튜어드, 문화력자 말고 서약자 중에. A죠? A지? 어댑테이션, 적응. 환경에 적응하는 그 A야. 그 A 맞아. 그 AGR 할 때 A를 여기서 가져온 거야. 실제로 스펜서의 A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있죠. 생물유기체. 이게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은 이 이론이 아까 사회체계 법이라고 했잖아. 아까 사회체계가 뭐라 그랬어? 사회체계가 뭐라 그랬어? I라고 했지. 나올 것 같아. 파슨즈. 그래서 그래. 잘 봐, 파슨즈. 생물 유기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생물 유기체 사회체계, 문화체계, 인성체계를 4개로 묶어갖고 뭐라 부르냐면 그게 무슨 체계? 행위체계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행위체계가 큰 거예요. 더. 행위체계에 뭐가 있는 거야? 사회체계, 인성체계, 문화체계 하나 더 있어요. 4가지예요. 이 사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4개잖아. AGR도 4개니까 이것도 4개 딱 맞춰서 한 거야. 좀 억지 같긴 해. 그 억지가 뭐냐면 이러한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뭐들? 이 생물 유기체를 그러거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불러. 나 책에 안 썼어. 무슨 유기체? 행위 유기체. 행위의 주체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야, 인간 쉽게 얘기해서. 체계 안에서 행위하고 있는 존재들과 인성체계, 문화체계, 사회체계 4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
행위체계가 되는 거. 복고요? 예, 복고요. 마지막 시험. 보는데 AGIL도 있다면 저번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행위체계를 냈으니까 이 체계 사회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각 체계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AGIL과 연결돼. 너네 하나 안 거 있어. A하고 연결되는 게 뭐야? 행위유기체. I하고 연결된 게 뭐야? 사회체계. 자, 그럼 미리 해볼게. 문화체계하고 연결된 건 뭐야? 문화. L이에요, 그게. 하나 남았다. 인성체계 연결된 게 뭐야? G야. 좀 이따 볼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회 역시 유지 전석에 대해서 환경에 적어한다. 즉 A 기능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A 기능 있는 거야? 응. 적응 기능이 있는 거지. A도 적응 기능이 있는 거지. 사회 조체도. 요것도 얘기한 사람 있다? 요거는 문화인력자. 이 화이트. 사회가 따로 이제 진화해서 발전한다라고 하잖아. 거기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스펜서가 오히려 다른 사회 체계 따로 해가지고 사회 기술 체계, 인간 체계가 따로 진화한다라고 하지. 사회가 알아서 정한다고 발전된 화이트하고 연관이 있어. 아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 그렇게까지는 안 내겠다. 스펜서를 화이트를 연결해서 이제 미친 거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질문 스펜서는 다인 진화론 사회 기체설 도입했다. 우주의 근본 원리 진화로 보고 이건 진짜 안 하고요. 예, 사회와 자연의 적용. 자연도 이렇고 사회도 이래. 그 유사점을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기준 볼게요. 기준. 사회 발전 보게 되면 군사형 사회, 산업사회 기준만 볼게요. 기준. 거기 뭐라고 나오면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반응 나와 있지. 이 반응, 외부와의 관계가 갑자기 만들어졌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잖아. 이게 뭐야? 적응이죠. 그러니까 경쟁이만 적응이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반응도 적응이에요. 그래서 이거 적응 잘하려고 조직들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거야. 그럼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조직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하는 거. 아기로 설명하면 아기들 왜 분유 먹을 때 잘 뭐하지? 개어내지? 개어내는 이유가 여기 식도 위에 있는 거 이게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엔 있어요.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 위에 있는 물이 역류하지 않는다고 여기 근육이 있단 말이지. 이 근육이 발달 속도가 매우 늦어갖고 얘네들은 금방 개어내는 거야. 우리 애들 토했다 그러면 막 초보들은 겁내고 제가 겁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이고 또 뱉었어 하면서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지. 형성이 되니까 다고. 이게 약해지면 여러분 알고 있는 병이죠. 역류성. 식중 그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사형 사회, 산업형 사회 비교 한번 보고 이거는 뭐냐면 군사형 사회, 산업형 사회는 이제 적응력이 엄청 상승한 애들이지. 적응력이 처음에는 군사형 사회도 적응을 했어. 이 적응을 했는데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자발적으로 유기체적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시키니까 했던 애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산업형 사회는 이제 각 요소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똑똑해져서 진화된 거지. 꽁트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주의 강조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강조. 자, 정리해 봅니다. 예전에는 뭐해서 했어요? 시켜서 했어요. 명령해야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알아서 못 했어.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개인주의야, 자유주의, 이기주의 아니죠. 지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회에도 당연히 발전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자유방임주의 나와 있어. 이게 이기주의와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요걸 잘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지. 그게 뭐야? 체계라는 거죠. 이 체계 중에 바로 뭐? I지, I. 이런 G가 있으면은 요 I가 잘 작동해 갖고 된다라고 하는 거. 요 G와 I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스펜서. 그러니까 G는 군사형 사회도 있고 산업형 사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 군사형 사회에서는 따로 정해진 그 군법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시키면 하는 거야. 그냥 전통으로 내려 관습적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이 체계가 되게 되면서 이제 뭐가 발달한 거야? 아이가 발달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자유방임주의 강조라는 게 계약이야, 계약.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하게 되면서 경제 체제가 돌아가잖아.
300원, 아, 비싸요. 250원. 오케이, 계약해갖고 250원에 사오고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발적 계약이 가능해진 사회, 그 능력이 뛰어나진 사회가 이 자유방임주의 사회.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할 필요 없는 거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이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맞게 자기들이 알아서 적응력 있게 잘하는 사회, 자유방임주의 사회, 산업형 사회, 산업민주주의 사회. 예, 디르켐 바로 넘어가 버렸어. 쉬었다가 디르켐 하겠습니다.